네, 안녕하세요. IB 사이콜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상훈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IB 사이콜로지 페이퍼 1 2025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시차 때문에 시험은 타임존 1, 2, 3로 나뉘어 있고 그 타임존 2, 이번 올해 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받았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7점을 받으려면 내가 페이퍼 1에서 7을 받기 위해서는 각 SAQ랑 ERQ에서 몇 점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relevant study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AQ랑 ERQ는 어떤 스트럭처로 써야 하는 건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페이퍼 1이라는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냐면 전체 내 파이널 점수의 HL 학생들 같은 경우엔 40%, SL 학생들 같은 경우엔 50%를 차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IA는 지금 단계쯤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끝이 났을 거고, IA는 HL 같은 경우에 20%, SL 친구들 같은 경우에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IA를 내가 7 내지 6를 받았다고 한다면 페이퍼 1에서 7만 받아도 페이퍼 2랑 3는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수준이고, 이제 HL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SL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이게 사실 전체 점수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7을 받으면 곧 내가 그냥 거의 7이 확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7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단계쯤에서 이제 이 IB Year 2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페이퍼 1은 총 2시간짜리 시험이고 SAQ 3문제와 ERQ 1문제를 받게 돼요. SAQ 1문제는 9점이 만점이고 ERQ 1문제는 22점이 만점입니다. 9점짜리 문제 3개이기 때문에 SAQ는 섹션 A는 총 27점, 그리고 22점 ERQ 22점을 더해서 페이퍼 1의 총 점수는 49점이에요. 이 49점 중에 HL 친구들 같은 경우는 34점, SL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7점 이상을 받으면 7입니다. 근데 이게 상대평가가 살짝 들어가서 그 해에 많이 학생들이 많이 쉽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잘 풀게 된다면 이 바운더리는 살짝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정도 점수를 목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점수는 그렇게 생각하면 SAQ 한 문제 9점짜리를 7점 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777 하면 21점이죠. 그리고 ERQ에서는 그럼 13점 이상만 더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바운더리를 좀 감안해서 그래도 15점 이상씩은 목표를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SL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777에서 21점을 받았으면 ERQ에서 16점 이상 목표를 하고 ERQ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1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연극 기준 13학년 친구들은 잠깐 포즈를 하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이 문제에 도대체 어떤 스터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조금 공부 복습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도 내가 무슨 relevant study를 써야 할지는 알겠어. 이게 어떤 내용에 어떤 토픽에 들어가는지는 알겠는데 요거의 인트로랑 링크백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말들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시험은 2026년이 마지막 시험이 될 거예요. 요 커리큘럼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끝나는 커리큘럼이고, 2027년, 즉 2025년에 IB를 처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문제 유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영상에서 이걸 보면서 도움을 받을 친구들은 올해 이제 내년에 2026년 여름에 메이에 시험을 볼 학생들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패스트 페이퍼를 보고 애들이랑 공부를 해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2019년 이후로 초반에는 되게 문제들이 제너럴하게 나왔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질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서치 메서드나 에티컬 컨시더레이션 같이 제네릭 퀘션이 나오더라도 그냥 바이오에서 네가 알고 있는 아무 스터디나 리서치 메서드 하나 얘기해봐, 혹은 에틱스를 얘기해봐, 뉴럴 트랜스미터나 호르몬 같은 서퍼스펙 토픽이 나오더라도 그냥 호르몬 네가 아는 거 아무거나 적어봐, 요런 느낌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202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험 문제들이 점점 서퍼스펙해집니다. 예시를 들면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굉장히 서퍼스픽한 문제라 1번은 사실상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이 질문은 ethical consideration related to on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tics and human behavior. 여기서는 바이오에서 내가 아는 걸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제네틱스와 연관된 스터디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카스피나 캔들러, 뭐 트윈 스터디, 패밀리 스터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경험상 이제 되게 전 세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뭐 한국에 있는 국가, 중국 여러 나라들을 가르쳐 봤는데 많은 학교들이 보통 이 제네틱스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brain localization, neuroplasticity 이런 내용들은 주로 많이 다루는데 약간 바이오 끝자락에 가서 페로몬이랑 제네틱스를 약간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주고 넘어간 케이스를 많이 봐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한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 제네틱스 관련도 뭐 그 서퍼시픽 진 이름이나 트윈 스터디, 킨십 스터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지 여기에서 어떤 ethical consideration이 있을까까지 고려해본 친구가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런 트윈 스터디나 킨십 스터디 같은 제네틱스 관련 연구들은 correlational study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manipulation 한 게 없어서 이게 도대체 participant들한테 무슨 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깊게 해본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두 번째 cognitive approach에서 나온 질문을 보면 explain intuitive thinking with reference to one relevant study.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dual processing 모델에 관련된 질문이죠. 공부를 지금 많이 복습을 했고 1학년 때 내용을 잘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요 질문을 봤을 때는 바로 떠오르는 스터디가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가르치는 cognitive bias는 살짝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anchoring bias를 가르쳤고 어떤 학교는 framing effect를 가르쳤고 illusory correlation 기타 등등 cognitive bias는 굉장히 많지만 dual processing 모델, system 1 thinking, system 2 thinking과 관련된 그 질문으로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socio-cultural은 describe social cognitive theory with reference to one relevant study. 얘도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소시오에서 이 토픽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커버를 제대로 안 한 학교가 없고 다 많이 잘 가르치는 토픽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닥 까다롭지 않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cial Cognitive Theory 스터디 쓰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총 3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총 49점 만점에 37 혹은 34 이상 받기 위해서는 일단 SAQ는 기본적으로 이 9점 만점 중에 7점을 우리가 목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럼 9점 만점에 이 7점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냥 열심히 외워놓은 학교에서 정리해놓은 키노트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스터디 열심히 적고 스터디 내용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definition 쓸만한 거 뭐 시스템 1 thinking이 뭔지 2 thinking이 뭔지 social cognitive theory는 누가 propose 했는지 이런 거만 잘 쓰면 되냐? 만약에 그냥 내가 교과서나 ThinkIB 혹은 학교 자료들 같은 데서 relevant study만 열심히 갖고 와서 적으면 최대 점수가 5점 이상을 넘기긴 힘들 거예요. 이 5점을 7점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설명을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AQ는 일단 이 9점 만점에 7점을 받기 위해서 총 3가지의 패러그래프가 필요해요. 물론 학교마다 내신 기준은 다 선생님들 마음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SAQ 쓰는 형식들을 조금씩 다르게 배웠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introduction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definition들을 잘 써줘야 됩니다. 아까 뭐 봤던 intuitive thinking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혹은 social cognitive theory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 그 이론에서 주로 쓰여야 되는 말들 있죠. 예를 들어서 social cognitive theory 같은 경우에도 그냥 social cognitive theory가 반드라가 propose 하는 거다라는 식의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social cognitive theory에 속해 있는 argument들, assumption들 우리가 뭐 stage of learning은 attention, retention, potential, motivation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인 어썸션이랑 키 텀스들을 모두 설명해 줘야 되고 이 에세이에서 앞으로 어떤 스터디랑 링크를 지어가지고 얘기를 할지 인트로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relevant study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론이 있어로 절대 끝나면 안 되고 그 이론을 서포트할 수 있는 empirical evidence를 하나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 스터디가 이제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aim, method, result. 이 스터디는 누가 어떤 이유로 왜 어떻게 했고 거기에서 결과가 뭐냐까지를 반드시 자세히 써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9점 만점에 5점을 넘지 못한다면 여기서 멈춰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요 스터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로 끝내면 점수는 이제 7점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7점 이상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3번 링크백 패러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 네가 인트로에 설명한 이론이랑 이 스터디의 결과랑 무슨 상관인데를 잘 써주면 반드시 이 점수가 이제 9점 가까이 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백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바이오부터 relevant study 한번 보면 우리가 작년 그 기준 문제를 받았다. 만약에 제네틱스 관련, 에틱스 관련 문제를 받았다 하면은 요런 스터디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12학년, 1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퍼즈하고 이름들을 쭉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중에 이름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 학교에서 제대로 제네틱스를 커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네틱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웬만한 학교들은 요 중에서 커버를 했을 거고 저는 여기에 나온 거 아닌 다른 제네틱스 배웠는데요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IBO의 마크 스킴에도 보면은 요 스터디들이 뭐 주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스터디들이지만 이게 여기에만 리미티드 돼 있지 않고 relevant한 스터디면 다 괜찮다라고 마크 스킴에 써 있어요. 물론 이제 마크를 하는 시험자 입장에서는 좀 IB에서 흔히 쓰이는 스터디들을 쓰는 게 채점할 때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스터디들이 대부분 그 전 세계에 있는 학교들을 선생님도 가르쳐 봤을 때 대부분 학교에서 커버하는 스터디들이고 카스피는 어떤 스터디죠? 그쵸? 5-HTT진과 관련된 우리가 특정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 이제 우울증에 더 vulnerable하게 태어난 거다라는 식으로 유전적인 dispositional factor도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스터디고 얘는 abnormal에도 쓰일 수 있는 스터디죠. 캔들러 트윈 스터디고 대표적인 트윈 스터디로서 concordance rate of MZ twins, DZ twins를 비교하는 스터디였어요. MZ twins 애들의 concordance rate이 DZ 애들보다 훨씬 높은 걸 보니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dispositional factor의 영향이 클 것이다. 제네틱한 팩터의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스터디였고 Weizmann kinship 스터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generation 할아버지, 아빠, 아들 세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신병이라는 게 이제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 parents나 grandparents 세대에서 정신병이 있으면 그 자녀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준 킨십 스터디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isgust에 대한 내용이죠. 커티스는 evolutionary에도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역겨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학습되거나 배워서라기보다는 우리 그냥 몸이 코딩이 돼 있는 우리가 물려받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evolutionary한 perspective다 라고 해서 어떤 거에 역겨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제 disease avoidant한 behavior로 evolve 된 거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고 위드카인드는 페로몬을 가르치는 학교들에서 보통 안드로스타디에논이나 에스트로겐 그 에스트라테트레놀을 가르치지 않으면 보통은 요 위드카인드 티셔츠 실험을 많이 가르칩니다. MHC 이뮨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을 메이트 셀렉션을 할 때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냄새의 남자들이 존재하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랑 MHC 이뮨 시스템이 다른 남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휴먼 어트랙션도 이볼루션의 산물이고 이게 제네틱한 영향이 있다라는 식의 내용의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드는 의문이 있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에틱스에 대한 질문인데 이 스터디들은 뭔가 파티시펀트한테 강제로 마니플레이트 하거나 시킨 게 없어요. 그럼 파티시펀트 프로텍션 면에서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제네틱스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ethical consideration 질문들을 깊게 생각을 안 해본 친구들은 여기에서 되게 멘붕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스터디들은 보통 그 스터디 프로시저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스터디를 알려줬을 때 얘들한테 끝나고 나면 디브리핑을 해줘야겠죠. 디브리핑을 했을 때 얘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나 내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디프레션에 더 vulnerable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좀 걔들에게 participant들에게 남을 수 있는 undue stress,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cognitive, intuitive thinking, system 1, system 2 thinking에 대한 질문 만약에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relevant study들이 학교들에서 주로 쓰는 게 적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내가 cognitive bias에 대해서 다른 걸 배웠다면 딴 거 쓰셔도 됩니다. 네, strip effect, 많은 학교들에서 배우는 그 색깔 읽는 거, 리딩에 관련된 그 내용이었고 스키마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버스키 카네만은 앵커링 바이어스 1974년이랑 81년이랑 다른 스터디입니다.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트버스키 카네만이 내가 이 내용이 앵커링 바이어스에 대한 건지 프레이밍 이펙트에 대한 건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8 팩토리얼을 8부터 시작하는 그룹과 1부터 시작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던 앵커링 바이어스에 관련된 질문, 그 스터디는 1974년에 트버스키 카네만 스터디고 1982년은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해서 A랑 B 중에 선택을 해라. 네가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200명을 확실히 살리는 A를 선택할 것이냐, 3분의 1 확률로 모두를 살리거나 3분의 2 확률로 모두를 못 살리는 B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포지티브 프레이밍일 때 A를 많이 선택을 했고 네거티브일 때는 D를 많이 선택을 해서 도박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향을 보였죠. 그런 이유는 보통 사실 loss aversion, 손실 회피 경향 때문이고, 뭐 그것도 다 시스템 1에 분명히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mathematically 똑같은 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답변은 사람 질문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 스트레이겐무스웰러 얘도 마찬가지로 앵커링 바이어스와 관련된 인도 간디 실험이라고 보통 부르죠. 간디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 스터디고, 간디가 몇 살에 죽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두 개의 RV 컨디션에서 9살 이전에 죽었느냐 혹은 이후에 죽었느냐, 두 번째 컨디션은 140살 이전에 죽었느냐 이후에 죽었느냐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단디가 언제 죽었냐 물어봤을 때 140살 컨디션이 훨씬 높은 에스티메이션을 했던 그 스터디 맞고, 해밀턴 앤 기포드는 사실 얘를 커그니티브에서 배운 친구들보다 소시오에서 배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은 stereotype formation에서 많이 가르치는 스터디인데 illusory correlation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A랑 B랑 전혀 상관없는 애인데 왜 이게 인간이 correlation을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스터디고, stereotype을 설명할 때 유용한 스터디인데, 얘는 illusory correlation이란 것도 결국에는 rational한 thinking이 아니라 intuitive fast thinking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기 때문에 cognitive bias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소시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SCT에 대한 스터디도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의 선생님 경험상 90%의 학교는 이 반주라라는 스터디를 가르치는 걸 봤어요. 대부분의 학교는 반주라라는 스터디를 반드시 가르치고, 이게 그 유명한 보보더리 익스페리먼트죠. 아이들을 aggressive 한 그 롤 모델, non-aggressive 롤 모델, 컨트롤 그룹에서 no 롤 모델 그룹 세 개 컨디션으로 나눠서 애들을 노출을 시켰을 때 aggressive 롤 모델을 봤던 애들이 당연히 imitative aggressive behavior를 많이 했다. 근데 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 이제 example을 보여줄 거긴 한데 다 대부분 그냥 aggressive한 롤 모델을 본 애들이 aggressive해졌다라는 수준에서 에세이를 끝내기 때문에 full 마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반두라라는 스터디의 내용은 되게 복잡하고, 띵카이비에 액세스가 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한번 읽어보면 디테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디자인도 인디펜던트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매치드 페어링 쓰고, 사실 그 안에 aggressive behavior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punching the bobodol은 사실 세 그룹이 큰 차이가 없고, imitative aggressive behavior만 굉장히 aggressive role model일 때 높고, 특히나 같은 성별일 때 자기 성별에 남자들은 physically aggressive해지고 여자들은 verbally aggressive해지는 그런 결과도, 디테일한 결과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SCT에서 주장하는 어썸션들과 일치하고 링크백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안 쓰고 그냥 aggressive 롤 모델을 본 애들이 더 aggressive해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 쓰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9점 만점에 7점 이상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조이랑 찰트는 사실 거의 그냥 똑같은 스터디인데 다른 곳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들은 대표적인 natural experiment였어요. TV의 도입이라는 이 익스페리먼터, 일개 익스페리먼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기술의 발전이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조이 에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찰튼 같은 경우에는 샌 헬레나라는 쪼매난 섬에서 이제 TV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얘는 아이들이 TV를 보고 나서 어그레시브해졌고 얘는 TV를 봤지만 애들이 어그레시브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링크백에 써줘야겠죠. 조이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 TV가 나왔던 거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TV를 보고 실제로 imitative aggressive behavior 하면서 어그레션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찰튼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서 이제 identification with the 모델이 성립하지 않아서 애들이 aggressive해지지 않은 거다. 뭐 이런 느낌의 링크백을 써줘야 이제 9점 만점에 7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얘들이 TV 보니까 폭력적으로 됐어요. 얘는 TV 봤는데 폭력적으로 안 됐어요. 라는 결과만으로는 풀마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드넬 버치엣이랑 파그시랑 스터디 보면은 얘는 사실 인컬츄레이션에 또 나오는 토픽이고 얘가 파그시랑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인컬츄레이션에서 나오는 앤데 오드넬 머쳇은 사모안 빌리지 그 모아나 영화의 배경이죠. 사모아라는 곳에서 애들이 어떻게 피싱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하이어라키컬한 PDI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 사회에서 자기보다 위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를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어른들을 보고 non-interventionist education이 전혀 뭐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알아서 어른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따라하더라 라는 스터디였고 파그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이 어떻게 남자다운 행동은 무엇인지 여자들은 여자다운 행동을 무엇인지를 언제 그런 젠더 롤에 대해서 언제 배우냐라는 걸 관찰을 해봤을 때 보통 부모들이 이제 다이렉트하게 튜션을 주더라. 남자애들이 남자다운 행동을 하면 부모들이 되게 칭찬을 해주고 보통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젠더 롤의 역할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젠더롤에 대한 개념이 성립이 되더라라는 스터디가 요 스터디고 얘들은 다 SCT에 쓸 수 있는 스터디들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이그젬플 하나 보시면 이그젬플 SAQ 인트로 3번 Social Cognitive Theory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래서 SCT라는 게 일단 누가 프로포즈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쓰는데 이 SCT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키 인포메이션 요겁니다. 인간은 observation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This means that individuals can acquire behavior viciously by observing others. 요 단어를 꼭 웬만하면 써주면 좋겠어요. SCT 질문이 나온다면 vicarious learning, vicarious reinforcement.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경험하거나 reinforcement가 없더라도 남들을 보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이런 러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를 가르쳤을 겁니다. attention, retention, motivation, potential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해. 네,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선생님의 자료에 따라서 reproduction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potential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attention은 말 그대로 롤모델에게 이제 그 러너가 paying attention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 retention은 당연히 그 모델의 behavior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 remembering이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motivation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The degree of identification with the role model 이라든가 identification with the role model, consistency 그리고 liking 요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사람은 보통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냐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보다는 컨시스턴스한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나랑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보다는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 마지막 우리는 차갑고 uncaring한 그런 사람보다는 좀
내가 좋아하고 burn friendly한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 이 세 가지 요건들이 모티베이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인트로에 꼭 써줘야 돼요. 그 이유는 반두라 스터디를 링크백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Identification with the role model, 그리고 liking the role model. 마지막, potential refers to observer's ability to reproduce the behavior. 우리가 집중했고, 기억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면 안 되겠죠. Physically, mentally available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self-efficacy, 약간 자신감과 비슷한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따라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고, 요 스터디를 이제 반두라랑, 그러니까 요 theory를 반두라라는 스터디랑 같이 링크백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relevant study,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 짓을 했냐, 이 실험에서 children을 이제 children들이 그냥 롤모델을 보고 따라하는지, aggressive 롤모델을 따라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에임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고, 이 아이들은 3개 컨디션으로 나눴죠. aggressive 롤모델 컨디션, non-aggressive 롤모델 컨디션, no 롤모델 컨디션 나눠서 이 보보돌이랑 보보돌 말고도 다른 그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죠. aggressive 롤모델 컨디션에서는 어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남자 롤모델도 있고 여자 롤모델도 있었어요. 남자 롤모델이든 여자 롤모델이든 어그레시브 모델을 컨디션에 있었던 어른들은 이제 보보돌을 앞에 두고 욕을 하든가 이제 때리든가 verb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을 다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켰고, non-aggressive 롤모델 컨디션에서는 뭐 보보돌을 쓰다듬고 했다기보단 보보돌한테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리고 no 롤모델 컨디션은 당연히 아무런 롤모델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을 그 직접 장난감 방에 투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들 알겠지, 이거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aggressive 롤모델 컨디션에 있었던 애들이 훨씬 imitative aggressive behavior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결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더 많이 따라하더라. 특히나 남자들은 physically, 여자들은 verbally 더 imitative aggressive behavior를 보였다. 그래서 링크백을 한번 보시면 Bandura's study links back to the SCT by demonstrating that children who observed aggressive behavior models were more likely to display aggressive behavior towards the bobodo. 첫 번째로 중요한 파인딩은 요거였죠. 당연히 aggressive 롤모델을 봤던 친구들이 훨씬 더 aggressive해졌다. 이게 근데 그래서 뭔 소리냐? 이거는 결과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뭔 소리냐? This implies that the merely paying attention to the models, the children were able to retain and reproduce their behaviors, illustrating vicarious learning, a key tenet of SCT. 그냥 잠깐 애들 노출시켰을 뿐인데 그 사람이 뭐 부모도 아니고 나랑 엄청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도 아니지만 잠깐 봤을 뿐인데 애들은 attention을 했고 paying attention 했고 그 행동을 기억했고 따라 했다는 거죠. Additionally, the study showed that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adopt the behavior of the model if the model was the same sex as them. 특히나 같은 성별일 경우에는 더 많이 따라 했다. 요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인트로의 어떤 내용과 상응되냐? This likely occurred because identification with the model enhanced their belief in their own capabilities to engage in similar actions. 아무래도 내가 걔랑 롤모델이랑 비슷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내가 남자인데 저 사람도 남자야, 내가 여자인데 저 사람도 여자야 하는 그런 identification with the 롤모델이 발동을 해서 같은 성별인 아이들이 같은 성별을 더 많이 따라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크게 두 가지 파인딩을 링크백을 해줬죠. 애들이 따라한 건 보고 따라한 거고 특히나 같은 성별을 더 따라했다는 건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준 거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단순히 스터디의 파인딩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랑 어떤 내용이 링크백이 되는지를 써주는 이 패러그래프가 풀마크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RQ 같은 경우에 작년 그러니까 2025년 5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12학년, 13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ERQ를 뭐 바이오도 써보고 커그니티브도 써보고 소시오도 써봤을 수 있는데 실제 파이널 시험에서는 셋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섹션 B는 answer one question only죠. 그러니까 옵셔널이에요.
내가 바이오에 자신 있다 하면 바이오 ERQ 하나만 쓰면 되고 커그니티브에 자신 있다 하면 커그니티브 하나만, 소시오에 자신 있다 하면 소시오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공부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이제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되는데 HL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HL only 토픽이라는 건 SAQ에 안 나오고 ERQ only 토픽이에요. HL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ERQ를 뭐 커그니티브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면 반드시 디지털 월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 소시오에 대해서 ERQ를 쓸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애니멀 리서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바이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애니멀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이렇게 세 개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이 그냥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토픽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제네틱스를 연구할 때 애니멀 리서치에 대해서 써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아마 바이오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많이 멘붕이 왔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도 봤지만 애니멀 리서치를 가르칠 때 보통은 뇌과학 쪽으로 많이 가르쳐요. 로젠위그라든가 라슐리 같은 뭔가 아니면 해봐야 뭐 호르몬이나 뉴로트랜스미터 쪽의 스터디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세틸콜린, 로저센 캐스너 이런 것들 많이 가르치는데 제네틱스 관련된 것들은 보통 많이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굉장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 5번 Evaluate one or more studies investigating reconstructive memory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토픽이에요. To what extent is memory reliable? 이랑 똑같은 토픽이죠. Reconstructive Memory에 대한 건데 이 커멘텀이 살짝 바뀌어서 이 토픽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섹션 B 같은 경우에 말한 것처럼 22점인데 22점 중에 크라이테리아는 A, B, C, D, E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보통 가장 못 받는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Critical Thinking, Criterion D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스터디 하나만 써가지고 링크백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터디에 대한 methodological한 evaluation이랑 스터디 두 개를 조합하더라도 커멘텀을 같이 고려하면서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 IB를 하고 있는 학생 중에 이 22점 만점에 22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아주 극히 소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을 보고 단순히 이 토픽뿐만이 아니라 커멘텀까지 고려해 가면서 내가 스터디를 선정을 하고 뭐 카운터 아규먼트를 만들고 홀리스틱 이발루에이션을 쓰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들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IB 사이콜로지 HL 같은 경우에는 7 비율이 3.7% 뭐 해봐야 맨날 3, 4%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유가 ERQ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이해를 시켜줄 거니까 22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ERQ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디테일에 대한 건 선생님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소셜 아이덴티티 theory에 대한 질문은 타시펠 같은 스터디들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우리 그룹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룹을 더 좋게 보고 다른 그룹에 대해서 뭐 outgroup discrimination 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 요거 같은 SIT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학교마다 가르치는 스터디는 다르기 때문에 한번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ERQ structure 한 번만 커버를 같이 해주면 ERQ 같은 경우에는 Introduction, Relevant Study, Evaluation, Relevant Study 2, Evaluation, Holistic Evaluation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22점짜리를 ERQ를 쓰기 위해서는 크라이테리아를 모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A에서 E까지의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2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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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총 22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라이테리아 B의 6점은 뭐냐? 이 인트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understanding을 보여주고 우리가 comprehension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한 key terms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 key terms들의 definitions는 이거다. 이 theory는 주로 이런 assumption을 갖고 있다를 요 인트로에서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스터디들과 링크백 같은 부분에서 얘가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가 보이면 이제 거기 크라이테리언 B에서 만점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C, Relevant Study에 대한 내용이죠. 요 토픽, 요 theory에 관련된
스터디들이 있을 텐데 그거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고르면 돼요. 근데 이게 학교들 중에 ERQ를 학교 내신에서 볼 땐 스터디 하나만 써도 선생님이 만점을 주던데요 하던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학교 내신 시험이라는 건 다 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뭐 그래 쓸 수 있는데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티컬 띵킹이 되게 중요한데 스터디 하나만으로는 크리티컬 띵킹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ERQ에서는 스터디, relevant 스터디 두 개는 써주는 걸 권장을 하고 내가 어떤 토픽을 봤을 때 떠오르는 스터디가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바이오, 커그니티브, 소시오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 어프로치를 파기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커그니티브를 골랐다 하면 커그니티브에 나오는 모든 토픽들은 스터디가 각 토픽당 2개씩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ERQ에서는 SAQ와 다르게 evaluation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런 스터디가 있었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런 스터디가 있었는데 이 랩 익스페리먼트는 뭐 요런 이유들 때문에 internal validity가 높다, ecological validity가 낮다 라는 식으로 research method의 텀들을 사용해 주면서 evaluation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자꾸 뭐 ethical consideration 같은 걸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ethics는 그냥 아예 generic question에서만 쓰시고 보통 어떤 토픽에 대해서 물어보는 에세이들 같은 경우에 evaluation에서는 반드시 methodological 한 것만 뭐 예를 들면 internal validity가 높은지 낮은지 ecological validity가 높은지 낮은지 population validity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내용들만 써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터디가 들어가고 두 번째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evaluation을 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홀리스틱 이밸루에이션이고 여기가 크라이테리언 D에서 되게 크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위에 있는 스터디들은 그냥 단순히 인트로에서 설명했던 그 이론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다면 홀리스틱 이밸루에이션에선 그래서 그 이론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무엇이냐, 이 이론의 한계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는 패러그래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컨클루전은 크게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그냥 마무리하는 그 문단으로 만들면 되고 홀리스틱 이밸루에이션과 각 스터디의 이밸루에이션들이 ERQ에서는 굉장히 잘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요 2019년 이후로 시작된 커리큘럼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가 좀 제일 서퍼시픽하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면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남겨놨던 그런 SAQ 혹은 ERQ example들처럼 이제 어떤 내용을 써야 세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선생님에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 대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AQ와 ERQ 작성법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IBCET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